자, 어쨌든 같이 인사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냥 보다가 또 보는 것 같네요. 그냥 잠깐 쉬고 인사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쉬고 또 하는 것 같네요. 저는 엄청 좋아요. 사실 같이 하니까 아이고 됐다.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요. 다 아마 저를, 우리 지금 오프라인은 100% 아는 사람이라서 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혹시나 온라인에 오늘 저를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까봐, 오늘 간단하게, 정말 민망하네. 다 아는 사람이라, 간단하게 OT 아주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깐,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경영 조직론 할 건데요. 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접니다. 이게 인사할 때만 해도 이런 반응이 아니었거든. 그때만 해도 다들 서먹서먹해서, 예, 이러는데 지금은 이러고. 그래요. 이게 접니다. 잘 알죠? 그래요. 나중에 차츰 이야기 하는 걸로 하고.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차 경영학 해야 될 거고요. 참고로, 여기 지금 1차 경영학 하셔야 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죠. 그쵸? 근데 여기 우리 박사님이랑 여기 형님이랑 여기 동현이는 다 들었고, 수지 들었어? 들을 거야? 그래? 그렇군요. 제가 아마 1월 달이나 한 2월쯤에 할 거예요. 1월 말 아니면 2월 초? 그때쯤에 제가 경영학 할 거니까 그때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안 하고, 제 생각에는 그냥 인강으로 들어오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1차 경영학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좀 전까지 우리가 이제 인사 노무 관리 끝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택 과목 경조 할 것 같습니다. 왜 경영조직론 선택하셨어요? 저요? 감사합니다. 후회 안 하실까요? 사실 정말 좀 그거한 게 경영조직론은 입문하기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조금 걱정이 뭐냐면 이 경영조직론이 실제로 대학교에서는요 2과목인 거 아십니까? 미시조직론과 거시조직론으로 나눠져서 미시조직론 한 권짜리고 거시조직론 한 권짜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2과목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내용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거시조직론에 모든 게 다 나오진 않고 거기서 좀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시조직론도 다 나온다라고 보긴 좀 그렇고 거기서 좀 잘 나오는 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그 목침 그렇죠. 이거에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이거에서 안 나오면 이거 완전 이거 시험이 잘못된 거예요. 시험이 제가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넣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본서 쓸 때도 그냥 갖다 막 때려박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제 강의 노트 중심으로 논리 흐름에 맞춰서 다 재편집도 하고 했는 거라서 아마 좀 두껍긴 하지만 읽어 내려가는 건 충분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제 수업 듣다 영 아니다 그러면 노경이나 민소 하러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데 노경은 딱 허들을 뛰어넘으면 생각보다 쉬운데 뛰어넘기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어렵고 법을 전공한 친구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은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근데 혹시나 또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이 진행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이 2권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똑같이 할 거예요. 연기 우리 인사랑 똑같이 일단 주 교재는 강의 노트 중심으로 갈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뼈대 중심이라서 뼈대는 이거고요. 그다음 왼쪽이 그렇죠. 저게 이제 기본서가 될 겁니다. 참고로 인사는 되게 그 챕터나 내용 자체가 좀 명쾌하고 클리어해서 기본서랑 아마 강의 노트가 챕터가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이 경조는 정말 양이 좀 방대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연기 때 다 하면 사실 이게 끝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기본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뽑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챕터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조직론 강의 노트에는 없는 챕터들이 기본서에는 있습니다. 그 챕터가 조금 달라요. 사실 그걸 어떻게 할까 정말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거를 똑같이 기본서랑 똑같이 해서 없는 챕터는 그냥 비워버리고 챕터 9, 10 이렇게 만들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니까 거기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일단 거기 다 담겨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뭐냐면 경영조직론이 일단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기 때
미시 조직론을 좀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1기 때 약간 거시 조직론 중심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갈 건데 우선 연기 때는 미시 조직론을 좀 꼼꼼하게 볼 거예요. 꼼꼼하게 보고 작년에는 사실 미시 조직론까지밖에 안 했어요. 예, 그랬는데 올해는 거시 조직론도 좀 상당 부분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거시 조직론도 일단은 좀 빠르게라도 한번 훑는 정도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 제 목표는 우선 올해는 연기 때 경영조직론 전체를 한번 훑는 게 제 나름 목표입니다. 예, 그렇게 딱 하고 이제 1기 들어가서는 이제 조금 자세하게 그렇게 보는 걸로 할게요. 아마 미시 조직론에서 그 개인 차원의 스트레스나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빠져 있거든요. 그런 건 그때 넘어가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쉬워요. 쉬워서 금방 할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경영조직론 오늘부터 들어갈 건데요. 자, 하나씩 한번 진행해 보죠. 자, 여러분들 이제 강의 노트 펼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노트에 여러분 첫 챕터 1장의 경영조직론 개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죠. 경영조직론 개관. 경영조직론 개관에서는요, 자,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할 거는 경영조직론 개관이 1번 조직의 탄생부터, 그리고 여기 4번까지 경영조직론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여기까지 보는 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경영조직론의 개관이 됩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뭘 넘어가냐? 바로 이렇게 해서 조직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럼 그 조직론의 역사 발전 과정은 어땠는지가 그 다음 바로 전개 과정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첫날이기도 하고 좀 워밍업 형식으로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천천히. 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조직의 탄생이라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경제학과 나오신 분 있나요? 경제학과 없으세요? 없으세요? 아, 없어요? 아. 그쵸, 뭐, 없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전혀. 왜냐면 오늘 여기에 시장이 발생이 나오는 게 아담 스미스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조직이라는 게 왜 발생했냐? 자, 한번 물어볼까요? 조직은 왜 생긴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저거 사실 정답이에요. 둘이, 뭐, 몰라? 똑같아. 뭘 것 같아요, 우리 조교님? 진영이 뭐? 조직은 왜 생긴 것 같아? 기회비용을 주려고?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아요. 다 맞아요. 사실 조직이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나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조직이 왜 발생했는가? 그걸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조직의 탄생 과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노동이라는 거, 여기 있는 노동.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정식노동, 지식노동. 그렇죠. 여러분 정신노동 어떻습니까? 굉장히 즐겁죠. 그렇죠. 너무 즐거워서 해피하죠. 그렇죠. 그래요. 사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우리 둘이한테는 아직 해당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도 20대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공부하기 싫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회사를 딱 들어가니까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사람이 참 청개구리 같은 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회사 들어가서 1년 차 때 너무 좀 힘든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우연히 그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이렇게 쭉 이제 그 삼성타운인데 강남역 그쪽을 쭉 지나니까 왼쪽에 커피 그루나루 집이 있었는데 거기 어떤 학생이 거기서 앉아서 커피 하나 시켜놓고 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대학교 때 공부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았다면 지금 이런 노예 생활을 안 할 텐데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공부라는 게 때가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이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거에 상당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 도전 정신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생각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노동이란 건 육체 노동도 있고 정신 노동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태생적으로 노동을 어떻게 생각하냐? 싫어합니다. 네, 싫어해요. 그럼 여러분 싫어한다라는 건 가급적 피할 수 있으면 왔다예요. 그렇죠? 안 하면 제일 좋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정신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신노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뭐냐?
집이 잘 살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이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에 저 포함해서 아마 여러분들 전부 다 노동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태생적으로 노동은 싫어합니다만 그 노동을 필수 불가결하게 인간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피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노동을 기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노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요. 효율성을 높게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우리 노동이라는 건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 뭐냐면요. 노동이라는 건 뭐냐? 자, 이렇게 할까요? 노동이라는 건 결국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는 투입 대비 산출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이거를 굉장히 크게 하려면요. 우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지가 바로 이 공식에 답이 다 있습니다. 뭡니까? 자, 이게 지금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게 하나의 분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수의 값을 크게 하려면 분모는 어떻게?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오케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네. 노동을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럼 결국 투입 대비 산출을 가장 크게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있네. 어떻게? 투입은 낮추고 산출은 높이는 겁니다. 오케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적게 일하고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잠깐 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여기서 한 번만 딱 끊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수험 생활만큼은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랬다가는 그냥 한 방에 골로 가요. 아시겠죠? 그냥 수험 생활을 진짜 보수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보수적으로. 뭐냐? 남보다 많이 해서 남보다 비슷하게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수험 생활 임하셔야 돼요. 수험 생활도 정신노동이니까 쌤이 가르쳐줬네. 정경조에서 어떻게? 투입은 적게 산출은 크게. 아하 원래 하루에 10시간 하던 거 이제 1시간씩만 해야지.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노력은 최대치로 하면서 산출은 뭐냐? 남과 비슷하게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인간은 투입, 즉 노력은 줄이면서 산출을 높게 가져갔을 때 우리는 그 싫어했던 노동을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이 저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인간이 도구를 사용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 옛날에 그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 혹시 드라마가 아니지 그 뭐지 예능 보신 적 있죠? 자 거기 보면 옛날에 김병만이 뭐 했냐면요 한때 그 완전 원시인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 출연진들이랑 전부 다 제작진이 도구를 한 개도 못 쓰게 해요. 한 개도. 네, 한 개도. 그래서 원래는 그때 그 일종의 생존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져간 뭐 파이어 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막 불 지피는 거 그런 것도 쓰고 여러 가지를 썼는데 심지어 옷까지 다 벗겼어요. 네, 옷까지 다 벗기고 거기에 이상한 거죽대기를 입히거든요. 그리고 난 이제 도구가 필요하면 만들어 쓰라고 합니다. 만들어고. 예. 칼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 막 던져도 보고 하는데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뭔가 자르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진짜 원시인처럼 돌을 갈기 시작해요. 간석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난 이제 그걸로 생선의 배를 막 이렇게 가릅니다. 그쵸? 바로 이거예요. 도구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면 우리가 없을 때보다 생산의 효율성이 몇 배나 올라갑니다. 그쵸?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인, 우리 남자분들이 잘 알겠네. 우리 군대 가면 항상 하는 뻘짓이 뭐냐? 자,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행보관님이 자, 여기에 있는 흙더미를 요쪽으로 옮기라 그래요. 오전 내내. 그럼 이거 막 미친 듯이 삽을 먹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요. 그럼 점심 먹고 나면 행복한이 뭐라 그래요? 요걸 다시 여기로 옮기라 그래요. 그게 군대의 뻘짓인데, 자, 그때 보면요. 전부 다 삽질을 합니다. 그쵸? 자, 도구라는 걸 사용을 하면 손으로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보다 확실히 삽질을 해서 하면 훨씬 편해요. 그쵸? 근데 그것보다 훨씬 발전된 도구인 포크레인으로 한다고 해보세요. 어때요? 아주 금방 하겠죠. 그렇죠? 바로 도구는 인간이 똑같은 시간을 투입했을 때 그거의 산출물을 훨씬 크게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였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인간이 노동의 효율성을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한 건 지극히 아주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두 번째, 인간은 저렇게 도구를 사용함과 동시에 또다시 노동의 효율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
그게 바로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분업입니다. 예, 그래요. 바로 분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노동의 효율성을 아주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분업을 실시했을 때 어떻게 해서 그러면 노동 효율성이 높아진 건가? 그게 몇 가지 예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첫 번째, 분업을 실시하면 일단 그 사람의 숙련도가 굉장히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숙련도가 그렇죠 올라가죠.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그 기생충 보면 이거 박스 접는 거 보면서 처음엔 좀 느린데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숙련도가 좋아지면서 빨라지잖아. 그렇죠? 분업이라는 건 그 사람의 숙련도를 높입니다. 두 번째, 숙련도를 높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작업 속도도 향상을 시켜요. 아하, 분업이라는 건 일에서 노동을 조금만 해도, 조금만 투입해도 산출물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분업을 하게 되면요, 또다시 어떤 점이 좋냐면요, 분업을 하게 되면 조금 거창한 말인데 별거 아닙니다. 기술 혁신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바로 그 사람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자, 똑같은 반복된 일을 계속 하다 보면요, 거기에서 이 사람의 나름의 노하우가 축적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노하우를 가지고 다음번에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바꾸면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름의 혁신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분업을 실시했을 때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 우리가 투입 대비 산출의 노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세 번째. 분업을 했을 때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겁니다. 생산 도구 소유 최소화. 분업을 했을 때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생산 도구의 소유라는 게 최소화됩니다. 지금 제가 그때 얼핏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쌀농사도 짓고 양말 공장에서 양말도 만들어야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원래 내가 쌀과 양말을 동시에 생산했고 이 친구도 쌀과 양말을 동시에 생산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그거 두 개를 동시에 생산하려면 저는 농기구랑 양말 관련된 기계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친구도 동일하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쌀만 생산하고 이 친구가 양말만 공장에서 양말만 생산한다. 그럼 나는 뭐만 필요해요? 농기구만 있으면 되고 이 친구는 그렇죠. 양말 공장 기계만 있으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중복해서 저 도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두 개를 중복해서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돈을 한 곳에 더 집중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쌓아놓을 공간도 훨씬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게 두 번째, 생산 도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투입 대비 산출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온 게 이러한 세 가지 때문에 결국 분업은 마지막 네 번째.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분업은 마지막 생산성의 비약적 향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요거예요. 이게 바로 노동의 효율성을 추구한 것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됐네요. 이 파트는 저랑 함께 같이 필기를 해가면서 계속 채워갈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결국 이거네. 인간은 태생적으로 노동이라는 걸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걸 피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힘드니까 우리는 저걸 가장 그렇죠.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노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투입을 적게 하고 산출을 높게 가져가야 되는데 투입을 적게 산출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구를 사용하고 두 번째 분업을 실시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요. 인간이 도구를 사용을 했어요. 인간이 도구를 사용을 했고 그 도구를 바탕으로 분업을 실시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저는 쌀만 생산하고 이 친구는 양말만 생산했다고 할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제 생산성이 어떻게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이렇게 분업을 실시하면 2배, 3배 향상되는 게 아니라 뭐 몇천 배, 몇만 배 생산이 그렇죠. 획기적으로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생산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쌀을 엄청나게 생산을 했고 이 친구가 양말을 엄청나게 생산을 했으나 저는 쌀만 가지고 살 수 없고 이 친구도 양말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네. 바로 이 생산성의 비약적 향상을 가져왔으나 이걸 단독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것만 가지고 생산이 힘드니까 결국 뭐가 필요하냐? 그렇죠.
교환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생산성이 조금 그리기가 그렇네. 이렇게 되는 거죠.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나 결국은 각자 생산한 것만 가지고 삶이 유지하는 게 힘드니까 결국은 우리는 교환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됐습니까? 결국 저 교환이 필요하게 되어서 옛날 원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닷가 근처에서 자신이 생산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교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발생한 게 우리는 이제 드디어 시장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마켓.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드디어 발생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 시장은 이렇게 적어볼게요. 첫 번째, 시장이 왜 발생했냐? 그럼 바로 교환을 위해 시장 발생. 교환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발생했습니다. 자, 근데 교환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닷가에서 양말 만든 친구랑 쌀 만든 친구가 와서 교환을 했는데 초기에 교환을 할 때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뭐냐? 예를 들어서 양말 한 개에 쌀을 얼마 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초창기에는 어떻게 그 교환의 비율이 형성이 되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답. 뭡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둘이랑 저랑 만났어요. 그럼 둘이가 저보다 항상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친구가 양말을 만들고 제가 이제 쌀을 만들었는데 우리 둘이 만났어. 둘이가 좀 무섭잖아. 나한테 와가지고 어이 선생 양말 하나 줄 테니까 쌀 한 100가마니 줘 라고 하죠. 그럼 저는 항상 둘이가 무서우니까 예 이러면서 줬어요. 그렇죠?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불공정한 거래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 지도 그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 뭡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둘이한테 맨날 당할 수는 없으니까 뭡니까? 폭동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결국은 뭐냐? 서로 간에 교환을 할 때 적정 비율이 뭐가 되냐? 즉 양말 한 개당 쌀을 얼마 정도 주는 게 적정한가? 이것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적정한 비율, 기준치를 알려주는 게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후에 시장에서 발생된 바로 가격이 됩니다. 가격.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시장은 결국 교환을 위해서 시장이 발생했는데요. 그 밑에 이렇게 또다시 하나 적어보죠. 땡 하고요. 적정 교환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적정 교환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뭐가 발생했냐면요. 드디어 시장 가격이 발생했습니다. 시장 가격 발생.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적을게요. 자, 이때 시장 가격이 발생했는데 이 시장 가격을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굉장히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 가격이 정말 한정된 자원과 이 서로 간의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심판이 되어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정말 맞는 말이긴 한 게 보세요. 가격이 비싸다라는 건 어떤 시그널을 줍니까? 첫 번째, 그 자원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렇죠. 적습니다. 두 번째, 가격이 비싸다라는 건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가격이라는 건 정말 자원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그걸 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신호등처럼 시그널을 주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가격이 비싸다. 그럼 원하는 사람도 많고 자원도 희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먼저 생산해서 빨리빨리 자원을 공급해주면 될 거고 반대로 가격이 싸다. 그럼 뭡니까? 자원도 흔해 빠진 거고 원하는 사람도 적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산자가 공급을 그쪽으로는 줄이면 되는 겁니다. 맞죠? 자원이 한정된 걸 굉장히 뭡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반도체 대란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 반도체가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그 피처폰 있잖아요. 거기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봐봐. 똑같이 반도체라는 한정된 자원이 있는데 요즘 피처폰 누가 써요? 그렇죠. 거의 안 씁니다. 그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이거나 혹은 약간 매니아층 아니면 거의 안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피처폰 자체가 일단 뭐 가격도 엄청 뭐 거의 뭐 형성도 안 될 뿐더러 사실 거의 거래가 없죠. 그쪽은. 그렇죠. 반면에 스마트폰은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싼 쪽으로는 당연히 그쪽으로 생산이 거의 안 되고 있고 반면에 가격이 잘 형성되고 가격이 높은 쪽으로는 먼저 배분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바로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상당히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맹점이 있어요.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아담 스미스가 이러한 그 이론을 전개한 거는요.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뭐냐면요. 그걸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완벽한 시장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장의 대전제가 뭐냐면요. 이 전제가 자, 저 적어볼게요. 이 전제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전제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 뭘 이야기하는 거냐?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릴 테니까 뭐 설마 오늘 지금 듣고 1시간 끝나고 쌤 갈게요. 여러분 안녕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네. 다 설명할게요. 쉬워요. 제가 다 예제로 또 설명을 할게요. 자,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어떤 시장을 말하냐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 적을게요. 첫 번째 뭐냐면요. 일단 완전한 시장 정보가 공개됩니다. 완전한 시장 정보. 여러분 제가 이거 칠판에 깨알같이 다 채워야 돼서 조금 글씨가 작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거 하면 저쪽에 저 화면 좀 보시면서 하고 혹시 안 되면 이렇게 손을 드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알겠죠? 좀 많이 채워야 돼서. 자, 첫 번째 완전한 시장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동일한 제품 가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제품 가격. 완전 경제 시장의 특징이에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안 어려워요. 참 잘 들어봐요. 이게 사실 경제학적인 이야기라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잠깐만. 자, 보세요. 우리가 경제학적으로요, 그 시장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시장을 독점력이라는 걸 기준으로, 독점력이 0%인 시장과 100%인 시장으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몰라도 돼요. 이제 다 설명해 줄게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가장 왼쪽에 독점력이 0%인 시장을 여기를 방금 이야기했던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두 번째, 요것보다 반대로 완전 경쟁과 완전 끝에 있는 독점력이 100%인 시장을 당연히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거 모노폴리, 독점입니다. 그 다음 독점보다는 이만큼 세진 않으나 그래도 소수의 기업들이 거의 독점처럼 행동하는 걸 우리는 과점, 올리고폴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 완전 경쟁에 좀 가까운 시장을 우리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그래요. 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쭉 설명해 볼 테니까 듣고 이해하고 넘기면 돼요. 알겠죠? 왜 자꾸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라서 그래요. 근데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독점. 이건 뭐예요? 그 산업의 회사가 딱 하나인 회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산업이 딱 하나인 독점 산업이 뭐 있어요? 정답, 담배. 왜 담배는 독점이에요? 한국담배공사가 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한국담배공사만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생산하고 싶어도 법 규제 때문에 못해요. 이런 게 독점이에요. 또 뭐 있습니까? 독점? 형님 뭐라고요? 거의 맞췄는데 조금 부족하다. 철도는 예전에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렇지. 왜냐하면 철도에 고속 그 철도 서비스 있죠. KTX. 그게 옛날에는 독점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KTX 말고 뭐가 생겼습니까? SRT. 그렇지. 이제는 요게 뭐가 되냐? 그 고속철도와 서비스와 관련된 거는 요거는 이제 두 개의 회사가 있어요. 두 개. 그래서 그거는 과점에 가깝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독점회사 또 뭐냐? 딱 하나 있는 게 뭐냐? 뭐라고? 전기. 그렇지. 한전. 내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했어. 한전.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전기는 누가 생산해요?
한점만 하죠. 예,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독점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독점 쉽네. 독점은 그냥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독점은 사실 경제 행위에서 상당히 안 좋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각국에서 독점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미국은 이 반독점법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름 회사 중에 쉘이라는 회사 알죠? 예, 그거랑 또 몇 개 있는데 갑자기 다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그런 회사들이 여러분 아는 회사들이 꽤 있을 거예요. 미국에. 그게 한 3-4개 되는데 원래 그 회사들이 옛날에 하나의 회사였어요. 원래 회사가 한 개였어요. 근데 미국이 너무 얘네들이 독점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기들이 다 헤쳐먹으니까 이거 안 돼 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 미국 정부가 거의 개입해서 강제로 쪼갈라버려요. 예, 그렇게 해서 완전히 3개, 4개로 쪼갈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옛날에 한때 문제가 됐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걔네들도 사실 그 컴퓨터 OS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을 때 그때 미국이 반독점법을 그때 한번 잣대를 댔어요. 그래서 이거를 쪼갈라 버리니 많이 막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윈도우 보면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다 잘라서 4개씩 분해하나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로비에서 잘 넘어가긴 했어요. 거기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독점은 모든 각국에서 상당히 경계하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보기 힘듭니다. 그럼 현실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회사는 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자, 과점은 뭐냐면 여기는 회사가 한 3개, 4개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회사가 한 3개, 4개 정도 되는 산업 뭐 있을까요? 뭐라고? 통신사. 그렇지.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과점 사업이 통신사입니다. 여러분 딱 생각나는 3개 뭡니까? SK. 그렇지. LG 쓰는구나. LG가 먼저 나와요. 원래 SK가 항상 먼저 나와야지. LG 그래. LG. 그다음 또 뭐? SK, KT. 그렇죠. 이 3개입니다. 그렇죠. 거의 그래요. 예. 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과점 사업이 또 뭐 있을까요? 한 3-4개 있는 거? 스마트폰. 가능할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또 뭐 있을까요? 조선사. 그렇지. 조선사. 역시 배 다르네요. 맞아요. 조선사도 맞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뭐 있냐면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도 맞긴 한데 자동차는 사실 거의 대한민국은 약간 현기차에 거의 약간 독점 비스무리하게 되어 있어서 맞긴 합니다. 맞긴 맞아요. 또 뭐 있냐면 여러분 영화관,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이 3개가 거의 다 석권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과점이에요. 예, 과점이 그렇고 독점적 경쟁 시장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시장이에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독점적 경쟁 시장이 여기가 가장 대표적인 게 커피 전문점이에요. 커피 전문점. 여러분 대한민국의 커피 전문점 되게 많죠? 그렇죠? 지금 단순히 스타벅스나 별다방, 뭐 콩다방 이런 거 말고도 사실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브랜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런 독점적 경쟁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해요. 대한민국의 모든 커피숍에 갔을 때 빠지지 않고 있는 메뉴 하나 뭡니까? 아메리카노. 그렇죠? 예. 그래서 아메리카노처럼 이렇게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품질이 아주 약간씩 차이가 나서 그래서 각자 가격을 조금씩 차이 나게 책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독점적 경쟁 시장이 됩니다. 그럼 쌤, 완전 경쟁 시장은 뭔데요? 완전히 이상적이고 하늘에 있는 시장이에요. 뭐냐? 자, 첫 번째. 모든 회사가 만들어내는 물건이 100%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콩다방, 별다방, 이디야, 백다방 전부 다 걔네들이 아메리카노를 만들죠? 그럼 그 아메리카노 맛이 어떠냐? 완전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완벽하게. 예. 뭡니까? 동일한 동일한 제품 가격인데, 이거 좀 이따 할 건데, 어쨌든 동일한 품질도 여기 들어가요. 동일한 품질. 그 다음 두 번째. 갔더니 아메리카노가 완벽하게 똑같아. 근데 가격도 어때? 완벽하게 똑같아. 예. 그러니까 얘네들 아메리카노가 다 1,500원이야. 예, 무조건 이래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뭔가를 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딱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가 딱 생각하면, 그거 2,000원일 것 같은데? 가보면 어때요? 진짜 2,000원이에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실제 경제학자들도 이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완전 경제 시장은 이건 현실에 없는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항상 우리 친구들이 물어요. 쌤, 그럼 저런 쓰레기 같은 걸 왜 배웁니까? 저런 걸 왜 배워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러니까 경조하기 싫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현실에도 없는 이 시장을 박아놓고 이 시장을 지금 이렇게 가르치냐? 잘 봐요. 이건 바로 저도 옛날에는 참 욕을 많이 했는데 공부를 좀 하다 보니 이제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역시 그 천재들의 뜻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왜 여기에 그 박아놓고 이걸 가장 이상적인 시장, 현실에도 없는데 이걸 왜 박아놨냐?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행을 못 가긴 합니다만 혹시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스페인 아직 안 가보셨어요? 그럼 꼭 노무사 붙고 꼭 한번 가보세요. 개인적으로 꼭 추천하는 여행지 중에 하나인데 스페인에 이제 그 바르셀로나라는 데를 가면 거기 이제 남자분들은 축구 때문에 유명한 거 알죠? 사실 그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 FC 축구 때문에도 가긴 하지만 거기 가장 유명한 건 형님 뭡니까? 맞아. 가우디 투어예요. 가우디 투어. 예, 그 천재 건축가가 만든 최고의 그 건축이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우디라는 사람이 자기 살아생전에 마지막에 지은 건축물이 뭐냐면요. 아직까지 짓고 있다라는 그 유명한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이라는 거예요. 예, 그거. 그게 있잖아요. 아직까지 지어지고 있어요. 예, 그게 지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 잘 들어봐요. 가우디가 죽기 직전에 자기가 그 전체를 설계를 해요. 전체 그 성당의 설계를 하고 난 뒤에 가우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성당의 정면도 아니고 성당의 오른쪽 측면 부분만 자기가 설계를 해서 그걸 실제로 지어요. 그리고 가우디가 죽어요. 그리고 난 뒤에 후대의 건축가들이 가우디가 실제로 해놓은 그 설계 도면을 보고 가우디의 의도대로 그걸 짓기 시작을 해요. 근데 봐봐요. 왜 가우디가 수많은 성당의 정면, 측면, 후면 이렇게 있을 때 오른쪽을 했냐? 자신이 설계 의도한 가장 완벽한 구현을 해놓은 측면이 오른쪽 측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게 뭐가 되냐?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기준이 되는 거야, 기준. 그러니까 후대학자들이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물어보겠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지 않으니 혹시나 설계 도면을 보다가 잘 모르겠거나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걸 적었는지 모르겠으면 그럼 내가 만든 이 기준에 와서 보고 네가 그걸 의도를 파악해서 쓰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아담 스미스는 이 네 가지의 참 좋은 시장들 중에 이 시장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시장을 여기로 잡아뒀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기준을 세워준 거예요. 기준을. 그럼 봐봐요, 여러분. 이 기준이 딱 있으면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이쪽으로 가까이 올수록 이 완전 경쟁에 점점 닮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자, 완전 경쟁이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라면 현실엔 없다고 했을 때 요 세 개 시장 중에 그럼 가장 괜찮은 시장은 뭡니까?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라고 알려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완전 경쟁 시장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가장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되는 게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보니 그런데 경영조직론은 현실을 다루는 학문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약간 완화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이제 설명을 다 했네. 그래서 자 봅시다. 완전 경쟁 시장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는 시장이라서 최종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거래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모든 제품의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 좀 더 싼지를 탐색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거래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거래 비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실제로 물건 살 때 정말로 모든 제품의 물건이 똑같아요?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조금이라도 최저가 찾으려고 뭐 합니까? 그렇죠. 다 나와 이런 데서 찾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이 굉장히 여기가 이상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뭡니까? 한편으로는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 현실은요. 자 보세요.
시장이 완벽하려면요,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완벽한 시장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되고, 제품도 똑같고 가격도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이상적으로 완벽한데, 현실은 이런 시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뭡니까? 시장이 실제로 이상적이지 못해서 실패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걸 뭐라고 하냐? 이걸 시장 실패, 실제로 여기는 거래 비용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거래 비용이 실제로 존재하죠. 이걸 우리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때 거래 비용이 뭐냐? 그 밑에다가 땡땡해서 같이 한번 제가 불러드린 거 적을게요. 거래 비용을 한번 적어봅시다. 자, 거래 비용이란 시장에서 거래 상대방과 흥정하며 싸게 거래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비용. 왜요? 왜? 다시 불러드릴게요. 자, 거래 비용이 뭐냐? 시장에서 거래 상대방과 흥정하며 싸게 거래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이상적이긴 해. 시장이 발생해서 이 시장들이. 그쵸? 근데 이건 현실적이지 못해.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건 이 부분인 거죠. 여기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한 게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파트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서로 싸게 살려고 정보 탐색도 하고, 또 누군가가 내가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비용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누군가 흥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다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제품의 품질이 괜찮은지를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 또 우리가 노력하고 또 그걸 탐색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런 것들이 상당한 뭡니까? 인간은 태초에 노동을 싫어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노동이에요. 그렇죠? 투입을 자꾸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노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라는 이 출발점에서 이 거래 비용이라는 건 상당히 노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에 없냐? 발생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마지막 이 거래 비용, 불완전한 경쟁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뭘 만들기 시작합니까? 조직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마지막 조직 발생에서 이렇게 적을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거래 비용 축소를 위해 조직 발생. 거래 비용 축소를 위해 조직 발생. 됐습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조직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거래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조직이 발생했는데 이 조직은 보이지 않는 손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움직여줬잖아요. 가격이. 그쵸? 그런데 이게 사실 현실에서 잘 작동하지 않아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을 그래도 좀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게 조직이다. 그래서 조직을 뭐라고도 하냐면요. 보이는 손이라고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요 밑에다가 약간 길게 제가 하나 좀 불러드릴게요. 그거까지 좀 적을게요. 자, 여러분들 그 밑에 한번 적어볼게요. 거래 비용 축소를 위해 조직 발생 그 밑에다가 적을게요. 자, 봅시다. 자, 불러드릴게요. 조직을 통해 인류는
이게 교수님이 적은 말인데 꽤 괜찮은 말이라서 조직을 통해 인류는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조직을 통해 인류는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모든 거래를 조직 내부로 끌어들임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괄호 열고 거래 비용 감소 이렇게 괄호 닫고. 그렇죠. 여러분들 삼성에서 만든 물건을 믿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조직이 만들어준 거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 제품 만들었을 때 이 제품 혹시나 쓰다가 빠지거나 뭐 이러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크게 안 하는 이유가 조직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거래 비용을 줄이는데 조직은 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불러드릴게요. 자, 거래 비용 축소를 위해 조직 발생 그 밑에 조직을 통해 인류는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모든 거래를 조직 내부로 끌어들임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괄호 열고 거래 비용 축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됐죠? 그래요. 결국 이렇게 해서 조직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조직이 왜 발생했냐? 조직의 탄생 과정을 지금 잠깐 봤는데요. 조직의 탄생 과정의 가장 근원이 되는 건 뭐냐? 인간은 태생적으로 노동을 싫어한다. 그래서 싫어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하나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동을 가급적 효율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럼 노동이라는 건 효율적으로 하는 게 뭐냐? 투입 대비 산출을 가장 극대화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은 조금 하면서 산출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크게 두 가지를 실시해 왔는데 첫 번째가 도구를 사용하고 두 번째가 분업을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도구와 분업을 실시를 하니까 결국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는데 이렇게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을 때 문제점은 분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쌀만 갖고 있고 한 사람은 양말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서 결국 분업을 통해서 증대된 생산성을 이걸 우리는 교환이 필요하다라고 서로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발생을 한 거예요. 됐어요? 자, 시장은 결국 교환을 위해서 발생을 한 건데 저기에서 교환을 했을 때 최초에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교환이 됐는데 이걸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격이라는 게 드디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시 시대 때 최초의 시장에서는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화폐 역할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식의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일종의 가격인 거죠. 조개 껍데기 3개당 양말 하나 뭐 이런 거. 조개 껍데기 10개당 뭡니까? 뭐 쌀 한 가마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각자 그의 비율이 딱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격이라는 게 발생했고 이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서 아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배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대전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쌤, 완전 경쟁이란 건 뭐예요? 그건 바로 정말 완전하게 모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갖고 있고 제품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이게 현실에 있냐? 없어요. 그냥 하나의 기준점일 뿐이라는 겁니다. 됐죠?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은 현실에서 발생하기 힘들다. 그래서 실제 이 시장은 이상적이라고 하나 현실은 어떻다? 그렇지 않다. 현실은 정말 거래 비용이라는 게 많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실패,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발전적인 존재라서 인간은 결국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거래 비용을 이거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없애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현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앨 수는 없으니 이걸
줄이는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래 비용을 뭐 한대요? 축소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모든 저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해보자. 그 노력 중에 일환이 하나가 바로 조직이 발생한 거고, 그걸 우리가 조직론자들은 저걸 보이는 손이라고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결국 거래 비용 축소가 조직의 탄생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조직은 이렇게 해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조직의 발생.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조직이 왜 발생했나? 결국 조직은요, 혼자서 하기 힘든 것들을 여럿이 해서 뭐 효율적으로 하는, 뭐 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사실 가장 근원적인 건 뭐냐? 저 거래 비용을 축소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조직의 발생까지 이제 봤죠? 그럼 이제 조직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았으니 지금부터는 드디어 조직이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들어가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10분만 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10분만 쉽시다.